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꾸버. 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태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성순입니다. 현재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우리말로 전사적 자원관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컨설턴트 양성과정, 전직원 대상 회계원리 교육 또는 아주 가끔 대학에서 ERP를 교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무회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들 생각할까? 이유는 재무회계를 원리를 통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암기를 통해 이해하도록 상당수 교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잘못 번역된 용어들이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작하면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군요. 글로 전달을 했네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 올바른 원리, 절차에 따라 생각하면 모든 지식과 상식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업에서는 아주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회계에서는 금액이 확정됐고 서로 그 금액을 주고받기로 결정했는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행위가 나누어집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서로 주고받기로 결정되지 않았으면 이를 비회계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금액이 확정됐고 서로 주고받기로 결정됐으면 회계적 행위라 합니다. 비회계적 행위에는 예를 들면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사업 공사 계약을 한다든가 거래처에 부품 구매를 위해서 구매 발주서를 발송한다든가 거래처로부터 제품 구매를 약속받는 구매 발주서를 수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행위이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서로 주고받기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회계적 행위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처리한다든가 직원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사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다든가 부품 구매를 위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든가 매출을 위해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송했다든가 이럴 경우는 금액이 확정됐고 서로 주고받기로 결정이 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회계적 행위라 부릅니다. 비회계적 행위는 추후 회계적 행위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분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계적 행위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계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공부해 나가야 될 대상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수한 인재, 사업, 기계설비 이런 것들은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mone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본금이라고 해서 투자자가 출자한 돈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남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 기업의 재산인 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돈을 출자하고 빌려주는 걸까요? 투자자는 기업이 이익을 낼 경우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기업의 이익과 상관없이 제때제때 이자를 수령하고 만기 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돈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관리하는 것이 재무회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회계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재무, 재물재, 힘쓸무. 영어 한문이 막 뒤섞여 나옵니다. 그렇지만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무는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입니다. 회계, 모일회, 셀, 셈, 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함. 개인, 기업 등의 경제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 정보화함. 재무회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출자자, 채권자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회계 기록과 계산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이익과 손해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the persons concerned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출신이 충청도입니다. 그럼 왜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사회과학은 가정으로 시작됩니다. 재무회계 또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최상위 가정은 무엇일까요? going concern, 계속기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번역이 재무회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 학문적 용어 번역이라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 공부를 시작할 때 초기 핵심 단어인 concern을 놓치게 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going concern은 기업은 망하지 않고 계속되는 going, 걱정거리, concern, 딩동댕. 계속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oncern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면 worry,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우려, 걱정을 뜻합니다. 또한 컴퍼니의 회사, 업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기업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YBM 한영사전을 찾아보면 이해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concern에서 이해관계자, the persons concerned가 출현하기 때문에 concern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망하지 않고 계속되는 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누굴까요? 만약 자식이 학교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제때제때 성적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부모님 심정은 어떠실까요? 노심초사 하시죠?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해관계자 또한 계속되는 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고잉 컨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선에서 이해관계자, 걱정하는 사람들, the persons concerned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투자자,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가 걱정거릴까요? 과연 배당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투자한 원금은 유지할 수 있는 건가?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다음번 채권자.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걱정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제때제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대출을 해준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 건지, 뭐 그게 걱정거리겠죠. 또 하나, 정부 그중에서도 조세당국은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입니다. 조세당국은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세무회계를 알 때까지 조세당국은 잊어버리기로 하시죠. 어머니나 제 딸 공주나 제 친구 모은행 지점장이나 관심은 한 가지, 성적표 좀 보여줘입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성적표 제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의 성적표는 회계 결산 보고라고 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걱정거리, going concern.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되지만 기간을 나눠서 성적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를 회계 보고 기간, 줄여서 회기 또는 회계연도라고 부릅니다. 성적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4가지 재무제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30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기업의 성적표를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각 기업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성적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기업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여러 기업에 출자를 하겠죠. 대표적인 채권자인 금융기관 또한 다수의 기업에 돈을 빌려줍니다. 조세당국은 이익이 난 모든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ABC는 이런 모습으로, 가나다는 저런 모습으로, 기억리은디귿은 이런 모습으로 자기 맘대로 성적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비교 불가능해지고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따라야 할 기준 또는 원칙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기준 또는 원칙을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즉 비상장 회사,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이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고, 상장회사,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거래나 기업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특수분야 기업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GAAP입니다. 절대 갭이라고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갭은 미국의 저렴한 의류회사 브랜드인 거 알고 계시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입니다. 이런 말을 애크로님이라고 합니다. 두 문자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수년 전에 미국에서 엔론이라는 미국 5대 기업 중에 하나가 분식회계를 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GAP를 따르던 많은 나라들이 뭔가 새로운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제회계 기준이고, 우리나라도 그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주식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보고해야지만 외국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얘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기로 하시죠. 이제부터 제 강좌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근본 원리, 복식부기. 왠지 촌스럽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의 첫 번째 원리는 대차 평형의 원리입니다. 내용은 재산 변동을 원인과 결과 관계로 파악해서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기록을 하는데, 반드시 왼쪽 오른쪽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왼쪽이 원인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원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계 원리를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퀄리브리엄, 평형이 에버리지, 평균으로 둔갑을 했단 말입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차 평균의 원리는 없습니다. 대차 평형의 원리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는 것, 똑같은 금액이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회계 원리를 자꾸만 복잡하게 만드는 용어들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래 이중성입니다.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복식부기의 복식은 이미 이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용어들을 만들어가지고 재무회계를 어렵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톤이 조금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부기 원리는 1494년 루카 파졸리라는 이태리의 수사는 가톨릭 용어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분을 말합니다. 그분이 참 읽기도 어려운 산술기하 비율 및 비례총람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수도원은 가장 돈이 많은 곳 중에 하나였고 아마 이분이 수도원의 재무 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괴테가 이태리를 여행하면서 이 책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 원리를 깨닫고 인간의 지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라고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괴테가 극찬한 것이 바로 대차 평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괴테처럼 대차 평형의 원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대단한 것인지 깨닫고 재무회계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세기경 우리 조상님들 개성상인이 부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부를 정리하셨던 거죠. 사계치부법, 사계다리치부법, 참 용어는 어렵지만 우리 조상들께서 벌써 장부 정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식민사관 사학자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죠. 엄연히 기록으로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참 대단한 조상님들이십니다. 그럼 이제 복식부기 세계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Here we go! 복식부기는 철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측 통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듯이 반드시 우측 통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좌측 통행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나쁜 보행법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반드시 우측 통행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5가지 개정이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돈이 결정된 것을 그리고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본, 두 번째가 부채, 세 번째가 자산, 그리고 비용, 수익이 이 5가지입니다.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아래편에 자본이라고 출자자들이 투자한 자기 돈이 위치합니다. 그 위에 자기 돈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부채가 존재합니다. 왼쪽은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차변에는 자산이 위치하는데 자본과 부채 그리고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의 차이인 이익이 모습을 바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모습을 바꾼 걸 변태라고 하죠. 바바리맨이 아닙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태. 모습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비용을 씁니다. 가정과 다르게 회사는 돈을 먼저 써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왼쪽에 비용을 씁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수익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차대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차대변의 의미만 안다면 복식북이 재무에게는 반은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이 누구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추상파 화가 피엣 몬드리앙의 그림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몬드리앙의 그림을 기억하면 바로 회사의 구조, 돈의 구조가 이렇게 5 영역, 크게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 3 구역, 왼쪽에 2 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무회계는 돈과 관련된 거래의 결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것만을 회계적 행위로 인정하고 분계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책에는 회계적 사건 이렇게 써 있는데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행위라 표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액이 증가하든 비용이 발생을 하든 반드시 자기 계정 위치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자본과 부채는 오른쪽, 자산은 왼쪽, 비용은 왼쪽, 수익은 오른쪽에 쓰는 겁니다. 증가했을 때. 그러면 복식북에는 대차 평형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자기 변 말고 다른 변, 나머지 변에도 그의 결과가 되는, 원인으로 증가가 됐다면 결과가 되는 상대 계정 과목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되는 계정은 어떤 계정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금액이 감소한 경우 자기 계정의 반대 위치, 즉 원변이 차변이면 대변에, 대변이면 차변에 기록하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또한 대차 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변에 상대되는 계정 과목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T 계정을 통해서 증감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계정은 양쪽에 같은 금액을 기록하는 복식북이 장부 기록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자본금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왼쪽에 자산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원변이 부채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씁니다. 돈을 꼬았으면 돈이 늘어나는 거죠. 돈은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자산이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 2천만 원을 쓰게 됩니다. 급여를 준다든가 아니면 재료를 썼다든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의 원변은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왼쪽에 쓰면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산의 반대편인 오른쪽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 비용을 써서 3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번 거죠. 돈을 벌었다는 건 현금으로 벌었든 외상매출금으로 벌었든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인 차변에, 자산은 원변이 차변이죠. 차변에 쓰면 됩니다. 만기가 돼서 부채를 갚았습니다. 부채의 원변은 오른쪽입니다. 부채가 줄었기 때문에 반대편인 왼쪽에 부채를 쓰면 자연히 부채는 감소하는 걸 나타나는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는 현금을 주든 보통 예금을 주든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산의 원변의 반대편인 오른쪽에 기록하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다른 자산을 샀다고 합시다. 비품, 컴퓨터, 책상 그런 것을 샀을 때 기존 자산인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자산이 늘어나면 다른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항상 자기변에 쓰면 증가하고 자기변이 아닌 반대변에 쓰면 감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애워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원변이 무엇인지 원변에 기록하면 증가이다. 반대변에 쓰면 감소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애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거래의 종류,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 이거 완전 카오스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원변에 쓰면 증가, 반대변에 쓰면 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워서 재무에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의 종류 잊어버리세요. 카오스 잊어버리세요. 한번 빠다 발음 한번 해볼까요? Forget them. Adios chaos. 그렇지만 자본, 부채, 자산, 비용 수익의 자기 위치, 원변, 자본, 부채는 오른쪽 대변, 자산은 왼쪽 차변, 비용은 왼쪽 차변, 수익은 오른쪽 대변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계정 밑에 또 작은 계정 체계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분기에 쓰는 세부 계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계정 과목은 특히 세부 계정의 경우에는 그 과목별로 정의를 잘 이해하고 과목명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는 암기식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애울 건 애워야 됩니다. 중요한 건 계정 과목 중에서 받으러옴과 지급어음의 엄을 제한 모든 계정 과목이 한자라는 겁니다. 한자의 뜻을 모르면 계정 과목을 애워도 애워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애워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자로 된 개정 과목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소연합니다. 한자 교육을 없앴던 여러분들 윗세대를 원망하십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라도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한자를 몰라가지고 재무회계가 어렵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재무회계는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단지 개정 과목이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데 왜 개정 과목 모르는 한자로 된 개정 과목을 모른다고 재무회계를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부탁입니다. 한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왼쪽, 오른쪽 하지 않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부르는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차변이라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부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재무회계는 정말 누워서 팥떡 먹기 누워서 팥떡 먹다가 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차변, 대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재무회계는 정말 누워서 팥떡 먹기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업 단계부터 발생되는 회계적 행위를 따라서 자세히 알아보면 의미를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붕어빵과 잉어빵 같은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후진빵제과 설립 과정을 통해서 차대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후진빵제과는 제가 상표 등록했습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현금 2천만 원을 가지고 후진빵제과를 설립했습니다. 이 2천만 원 출자한 금액은 개정 과목을 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됐으니 당근 회계적 행위이죠. 그리고 분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한 회계적 행위의 원인 결과. 항상 분계 처리를 하실 때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인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자본금 2천만 원으로 인해서 회사에 현금이 2천만 원 들어왔다는 겁니다. 현금이 증가한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 창업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대변에 자본금 2천만 원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결과로 차변 현금 2천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5만 원권 지폐 400장을 자본금이라 쓴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금고에 보관했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자본금 2천만 원을 투자해 조달된 현금 2천만 원, 즉 빌려온 2천만 원이 어떻게 다른 자산으로 모습을 바꾸는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1,500만 원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개정 과목은 임차보증금입니다.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회계적 행위입니다. 이 회계적 행위 또한 원인과 결과, 다른 상대 개정 과목까지 같이 분석하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원인은 점포 임차를 위해서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내 돈, 자산입니다. 결과는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모습을 바꾼 거죠. 변태한 거죠. 이것을 분계 처리로 살펴보면 먼저 원인인 임차 보증금을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현금이 감소된 것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는 반드시 원인 결과순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따라서 분계 처리를 할 때도 습관적으로 차변에서 대변으로 분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인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회계적 행위를 분계 처리할 때 즉각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원인부터 처리하고 결과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고안에 현금 2천만 원이 임차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제 500만 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원룸을 임대한다고 합니다. 임대라고 하는 행위는 누군가가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이 쓰는 용어입니다. 물건을 빌려서 쓰는 사람은 임차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룸을 임차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점포 임차도 하고 해서 점포를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돈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행에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해서 임차 보증금 1,500만 원 계약서를 담보로 1,000만 원 대출에 성공합니다. 은행에서는 담보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죠. 그러면 원인 결과를 또 분석해보죠. 원인은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입금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죠. 결과는 차입금 1,000만 원 증가로 회사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와 현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즉 대변 차입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결과입니다. 이를 다시 분계 처리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에 차입금이라는 1,000만 원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증가된 현금 1,000만 원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금고 속에 현금 500만 원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똑같이 1,000만 원에 대한 지폐 200장에 차입금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이제 자금도 확보되고 그랬으니 점포에서 사용할 탁자, 테이블, 진열장 등 구입을 통해 자산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모습을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스티커 확인 없이 200장을 꺼내서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 행위의 원인은 탁자, 테이블 등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비품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장부상에는 탁자, 테이블, 진열장 같이 표기하지 않고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비품 구입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즉 현금 1,000만 원이 감소한 것이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모습을 바꾼 겁니다. 분계 처리는 원인인 비품, 비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현금의 감소, 현금은 자산이니까 그 반대변인 대변에 기록을 하면 감소를 나타내죠.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을 씁니다. 금고 속에 있는 돈이 1,500만 원이 비품 구매 1,000만 원을 위해서 지출됐기 때문에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고 속에 남아있는 5만 원권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확인해 보니까 자본금이라는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것이 200만 원.
차입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5만 원짜리가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쪽은 제목이 참 다르군요. 갑작스러운 아내의 시찰 방문. 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아내가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집사람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금고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니, 자본금 2천만 원에 차입금 1,000만 원이라면서 왜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에 스티커를 부착해 금고에 넣었다고 했는지 이해되셨죠? 저는 T계정을 그려가면서 회계적인 거래를 설명했습니다. 여보, 처음에 자본금 2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금이 2천만 원 늘어났어요. 그 현금을 가지고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했지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비품을 살 수가 없는 거야. 1,000만 원을 빌렸지. 그랬더니 현금이 1,000만 원 늘어났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비품을 샀어요. 그랬더니 현금이 1,000만 원 빠져나갔네? 차변대변 합계가 5,500만 원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계장을 가지고는 제 아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계정원장, 즉 분계장에서 분계한 거래 전체를 각 계정 과목별로 옮겨 기록하는 장부를 총계정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총계정원장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전기, 옮겨 적는다는 뜻입니다. 옮겨 적는 장부, 총계정원장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각 계정별로 본 계정 위치에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 계정만 자본금 2천만 원 출자로 늘어나고 차입금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임차보증금 지급으로 1,500만 원 줄어들고 비품 구매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출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서는 상대 계정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 관계가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자본금을 출자해서 2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본금에서 현금으로 빌려온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임차보증금인 다른 자산으로 모양을 바꿨죠. 근데 돈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차입금을 1,000만 원 은행으로부터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비품 1,000만 원을 구매해서 현금이 줄어들고 비품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 계정별로 클로징을 한다.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대차 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에 2천만 원을 쓰고 잔액이라 표시하면 됩니다. 차입금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 같은 금액을 쓰고 잔액이라 해서 마감을 합니다. 임차보증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반대 계정에 잔액이라고 쓰고 마감을 합니다.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계정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됐죠. 그러면 현금 계정도 마감을 해야 됩니다. 차액이 있죠. 500만 원을 왼쪽에 씁니다.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씁니다. 왜? 왼쪽은 3천만 원인데 잔액이 없다면 오른쪽은 2,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대차평행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라 쓰고 이것이 다음 기에 초기 금액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총계정 원장을 통한 차변, 대변의 의미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총계정 원장을 통한 차변과 대변의 의미 파악이 너무 어려우셨나요? 그러면은 총계정 원장 중 현금 계정만을 통해서 차변과 대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의 현금 계정을 가져오면 지금 보시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거래 순서대로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자본을 출자한 것입니다. 2천만 원 자본금 원 계정이 대변이죠. 대변에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금 2천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을 씁니다. 따라서 총계정 원장의 차변에는 상대 계정인 자본금을 쓰게 되는 것이죠. 현금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자본금입니다. 대변 계정 과목은 현금 증가 원인인 자본금을 기록하지만 대변 자본금으로부터 빌려와 현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상대 계정인 자본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래는 임차보증금을 위해서 현금 1,500만 원을 지출이 된 것입니다. 현금 감소 원인은 임차보증금입니다. 따라서 분계는 현금 감소 원인인 임차보증금을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감소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분계는 현금이 임차보증금으로 변태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총계정 원장의 현금 계정의 대변 감소는 임차보증금이라는 상대 계정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거래입니다. 차입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1,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현금이 증가된 원인은 차입금입니다. 분계는 대변에 현금 증가 원인인 차입금을 기록하고 대변 차입금으로부터 빌려와 현금이 증가된 결과를 차변에 쓰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계정의 차변 계정에는 상대 계정인 차입금이 쓰여지는 것이죠. 또한 비품을 사서 현금 1,000만 원이 감소된 분계입니다. 현금 감소 원인은 비품 구매입니다. 차변에 현금 감소 원인이며 자산 증가 원인인 비품을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분계를 해서 자산의 변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총계정 원장의 현금 계정에는 감소 원인인 상대 계정 비품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계정의 잔액 500만 원은 자본금 2천만 원과 차입금 1,000만 원으로부터 빌려온 3천만 원을 가지고 임차보증금과 비품 구입 등으로 다른 자산으로 변태한 2,500만 원을 뺀 500만 원이 현금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자본금, 차입금으로부터 빌려와 그래서 차변인 것입니다. 모습을 바꾼 결과가 임차보증금과 비품,
그리고 잔액인 현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배당금 지급, 차입금은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위한 의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총계정원장에서는 항상 상대 계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증가할 때는 그 원인인 상대 계정을 쓰고 자본금, 차입금, 감소했을 때는 감소한 원인인 임차보증금, 비품을 쓰고 마감을 할 때 잔액으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대차 평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아마 현금 계정만을 통한 차변과 대변의 의미를 자세히 아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대변과 차변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거래가 대변에서 일어납니다. 자본금을 투자하죠. 그 자본금을 왼쪽 차변으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차보증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옵니다. 차입금이 생기죠. 그것이 또 자산이 돼서 비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차변과 대변은 책임과 의무만 남게 되는 잔액으로, 특정 시점에 잔액으로 표시됩니다. 차변 또한 실제 회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잔액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잔액 시산표입니다.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후진빵 제과에 남아있는 잔액의 모습입니다. 대변을 보시죠. 자본금 2천만 원, 부채 1,000만 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돈이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모두 자산으로, 차변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본과 부채가 현금으로 유입돼서 다른 자산으로 모습을 바꾼 다음에 남은 자산의 모습을 보실까요? 임차보증금 1,500만 원, 비품 1,000만 원, 그리고 현금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양변의 합계는 3,000만 원으로 동일하죠. 따라서 대변은, 즉 오른쪽의 자본 부채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몽땅 전체를 아낌없이 왼쪽 자산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빌려줄 때 대변을 쓰는 겁니다. 왼쪽 자산은 오른쪽 자본과 부채로부터 돈을 빌려와 모습을 바꾼 것들입니다. 따라서 한자로 빌릴 차변이라 쓰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마지막 설명, 영문명 차변 데빗과 대변 크레딧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빗, 차변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인출, 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는 행위라 되어 있습니다. 돈을 찾아서 뭘 할 건가요? 무엇을 사든지, 즉 다른 자산으로 모습을 바꾸든지, 빚을 갚든지, 이자를 주든지,
그런 행위를 하려고 돈을 찾는 것이죠. 데빗은 자본과 부채로부터 돈을 빌려왔다는 차변의 의미보다는 빌려온 다음의 행위,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모습을 변하거나 비용을 지출을 하는 다음 행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빗의 축약어 abbreviation은 DRP어입니다. 박사, 의사, 닥터도 그렇게 쓰고 있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credit, 대변의 의의입니다. 크레딧은 사전에 신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신용은 빚이나 남으로부터 재물 따위를 대여받았을 때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투자를 받든 돈을 빌리든 신용, 즉 갚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의 원천은 바로 지불 능력, 신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잘못된 자산 공식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통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은 원인인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이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순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죠. 사실 자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산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기 회계원리 접근에 있어서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다. 원인 결과순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시간 개념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3장 걱정하지 마세요. 성적표를 제출할게요. 회계결산보고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상법 30조 상업장부 작성 방법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 결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일정 시기란 12달에 최소 한 번, 그 이상 결산 시기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2개월은 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도 12개월이죠. 이렇게 회계기간은 기업이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회계기간 마지막 날, 그날이 결산 시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 24시 00. 예를 들어 10월 31일 12시 24시 00. 그 시간이 특정 시점인 것입니다. 그럼 특정 시점의 금액 개념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달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나요? A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땡입니다. B가 대답합니다. 30만 원이요. 땡. 잘못된 대답입니다. C가 대답합니다.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딩동댕. 그렇습니다.
질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당연히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려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A, B는 우문, 우답을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C만이 우문, 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집이 있으시다면, 저는 집이 없습니다만, 그 집이 지난 한 달 가치는 얼마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가차없이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들고 나간 것은 기간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 과목 중 자산, 부채, 자본은 특정 기간 12개월 동안 하염없이 증감을 하는 것이죠. 자본 같은 경우에는 하염없이는 아니지만 투자를 받는다든가 하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 감자를 하는 경우는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12개월 동안 돈이 들고 나가서 움직이는 개정 과목들은 기간 개념을 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특정 잔액으로, 특정 시점의 잔액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결산 시점에 얼마 남아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기업회계 기준 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예전에는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AP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밸런스 시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두 문자 에크로님으로 BS라고 불렀죠. 이때 밸런스, 이 밸런스는 균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잔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밸런스 시트는 글자 그대로 잔액 명세서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특정 기간의 금액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달 돈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나요? 재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를 쓰고 얼마 벌었냐고 묻네요. 개인이 얼마를 벌지 않고 돈만 쓴다면 빚더미에 올라서죠. 자, 대답을 합니다. A는 빵원 벌고 20만 원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B는 30만 원 벌고 30만 원 썼다고 대답합니다. C는 100만 원 벌고 10만 원 썼다고 합니다. 네, 역시 우문현답을 한 친구답군요. 모두 딩동댕 맞는 답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쓴 돈, 비용과 번 돈, 수익은 기간의 누계액으로 누구든지 금방 대답을 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어떤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벌고 썼느냐. 바로 수익 비용은 12개월 동안의 누계액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정 기간은 회계 보고 기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12개월이 될 수 있고 분기마다 보고를 하는 상장 기업이라면 3개월의 누계액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정 시점과 특정 기간의 금액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경영 성과, 즉 성적표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을 다루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 3개월, 분기, 12개월, 회기 이렇게 누계액으로 나타냅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회기 말, 결산 시점, 특정 시점의 잔액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제표와 관련된 재무회계의
시간 개념과 그에 따른 금액 개념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힘드셨죠? 그럼 우리도 잠시 일어나 체조 한번 하시죠. 이 사진은 제가 전 직장에서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할 때 오후 수업 전에 몸풀이하는 장면입니다. 자, 체조하시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복식부기의 하이라이트인 대차평형의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니 오른쪽 왼쪽에 같은 금액을 쓰는 게 대차평형의 원리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괴테가 그것을 보고 복식부기를 인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 했겠습니까? 그것은 대차평형 원리 중에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이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진정한 대차평형의 원리입니다. 조심해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려고 보니까 빵틀도 있어야지, 반죽통도 있어야지, 팥삶을 가마솥도 있어야지, 밀가루도 사야지, 팥도 사야지.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이 만든 빵을 구매해서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품이란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경우의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상품은 남이 만든 것을 구매해서 파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두과자 단가 50원, 만개 50만 원, 와플 단가 200원, 만개, 합계금액 200만 원 구매를 위해서 안우진제과에 250만 원을 지급하고 상품을 인수합니다. 안우진제과는 안우진 씨가 운영하는 제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참고로 골뱅이 표시는 이메일에서는 @마크, @마크, 주소를 얘기하지만 상행위에서는 단가를 표시합니다. 단가. EA는 each, 개의 축약어, abbreviation입니다. 상식을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회계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두과자 와플로 쓰면 안 됩니다.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분계 처리를 하셔야죠. 자, 상품 250만 원이 증가하고 현금 250만 원이 감소한 회계적 행위의 발생에 대해서 원인 결과로 분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상품 250만 원을 매입해서 상품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상품 구매를 위해서 금고 속 현금 2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현금이 감소한 것이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 구매에 관련된 분계 처리는 원인인 상품을 차변에 먼저 기록을 하고 그 결과로 빠져나간 현금 250만 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품 매입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설명하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 교재, 다음 강좌에 부가가치세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금고 그림이 없냐고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금고의 그림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호두과자와 와플을 사왔으니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판매는 상품 매입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두과자를 100원에 8,000개, 80만 원, 와플을 500원에 9,000개, 450만 원, 합계 530만 원의 현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장부에 판매라 쓰면 안 되고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분계 처리를 해야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보면 호두과자는 8,000개 50원 40만 원이고 와플은 9,000개
200원, 180만 원, 220만 원의 상품이 감소하고 현금 530만 원이 증가한 회계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품 판매와 현금 유입에 따른 회계적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원인은 상품을 530만 원에 판매해서 상품 매출이 실현됐다는 겁니다. 결과는 상품 판매로 현금 530만 원이 유입된 거죠. 현금, 즉 자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회계적 행위가 일어납니다. 매입원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220만 원 어치의 상품이 빠져나갔습니다. 상품, 자산이 감소한 거죠. 이를 상품 매출원가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이 판매와 구매와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품 판매에 대한 분계 처리는 매출이 원인이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을 먼저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들어온 현금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또 생략을 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상품이 감소된 회계적 행위를 정리해야 됩니다. 상품 22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품의 반대변인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감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상품 매출원가 220만 원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즉 손익계산서 대변, 수익 쪽이 차변, 비용보다 무거워지는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바로 상품 매출 530만 원에서 매출원가 220만 원을 뺀 매출이익 310만 원입니다. 이것이 원가 계산의 아주 기초입니다. 원가 계산은 제가 또 다른 강좌를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판매,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매출원가가 따라온다. 재고자산이 줄어들면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발생되고 그 차액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긴다.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을 통해서 앞에서 벌어진 상품 매입과 매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장을 보시면 첫 번째 거래로 상품 250만 원이 증가하고 현금 250만 원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상품 매출 530만 원으로 인해 현금 530만 원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대응시키는 분계가 세 번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품 220만 원이 줄어들고 상품 매출원가 220만 원이 발생합니다. 총계정 원장을 통해서 각 계정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이전 금액 500만 원은 차변 대변의 의미를 설명드렸을 때 남았던 금액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상품 250만 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250만 원이 증가하고 현금 250만 원이 감소합니다. 그 상품 중에서 일부를 530만 원에 매출을 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530만 원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상품 220만 원어치가 빠져나가고 그것이 상품 매출원가로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계정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대차 평형을 위해서 나머지 변에 손익이라는 표현을 써서 같은 금액으로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금과 상품 같은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잔액이 남습니다. 따라서 잔액을 써주고 대차 평형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회계적 행위를 확인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품 매출과
상품 매출원가와 같은 수익 비용은 그 기간에 발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금 상품 같은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항상 자산, 부채, 자본은 잔액이 남아서 그 다음 해기로 이월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부터 상품 구매, 판매, 이와 관련된 모든 회계적 행위를 집계하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가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이렇습니다. 계정 과목별로 차변 합계 잔액, 대변 합계 잔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계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최초 출자한 그대로 합계와 잔액이 2천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차입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보증금과 빚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이 들어온 돈이 3,530만 원이고 나간 돈이 2,750만 원, 남은 돈이 780만 원입니다. 상품 또한 250만 원어치를 구매해서 매출원가로 220만 원이 감소돼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30만 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은 손익계산서 계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누계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계 잔액이 일치합니다. 상품 매출은 530만 원, 상품 매출원가는 22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금액 모두를 합계 잔액으로 확인해 보면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했다. 그래서 결산 데이터가 맞았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에서는 아직 대차평형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평형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계잔액 시산표 데이터를 분리해야 됩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데이터를 분리해서 대차평형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 모음을 순서적으로 볼까요?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530만 원.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220만 원이었습니다. 차변이 가볍습니다. 차액이 3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집이 기울고 있습니다. 얼른 대차 평형을 위해서 차변의 이익이라고 310만, 왜 이렇게 자꾸만 310만 원을 31만 원이라고 하죠? 31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합계금액 530만 원으로 집이 아니라 차대변이 대차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늘어난 이익 310만 원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자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익이 자산의 증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회사는 돈을 써야 법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쓰게 해준다는 의미로 수익을 대변에 쓰고 비용을 차변에 쓰신다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에서 뵙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계잔액 시산표 데이터 중에서 재무상태표 데이터를 분리해서 대차평형의 원리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를 볼까요? 오른쪽에 가겠습니다. 집이 끼우뚱합니다. 차변, 대변 금액 조정을 위해서
얼른 대변의 자본금 밑에 이익이라고 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금액이죠? 손익계산서 이익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대변이 3,31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대차 평형을 이루는 거죠. 앞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보셨던 대차 평형, 지금 보시는 재무상태표에서의 대차 평형, 바로 이것이 대차 평형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본 괴테가 복식부기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예찬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나타난 이익, 이것이 차변을 증가시켰습니다. 차변의 어떤 계정의 금액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차변의 어떤 금액이 얼마씩 증가됐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현업에서는 어떻게 변해 있는지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증가했다는 것만 알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익이 자산의 어떤 모습으로 변동됐는지, 변태했는지 이것을 알아내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강좌는 지금 제가 블로그가 없습니다만은 블로그를 만들어서 PDF 파일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거기에 해답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몬드리앙의 그림을 통해서 대차 평형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에 무계획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대변은 실현된 수익을 표시하죠. 차변은 발생된 비용을 무계획으로 표시합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오른쪽이 무거워집니다. 대차 평형을 위해서 차변에 차액 이익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대차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무상태표는 대변은 자본과 부채를 표시하는데 금액적 의미만 있는 것입니다. 이자를 주고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배당을 해야 되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모습을 변해서 회사에 존재하는 것은 자산입니다. 특정 시점에 잔액으로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서 차액으로 발생한 이익이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는 차변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얼른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자산이 자본 플러스 부채보다 크기 때문에 대변의 자본계정 쪽에 이익 경험으로 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차대변이 평형을 이루는 거죠. 이와 같이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한 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증가시켜서 그 금액만큼 자본의 이익을 싸놓는 거, 이익여금이라는 계정으로 싸놓는 행위. 이것이 대차 평형 원리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차변 대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차 평형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아신다면 회계 원리의 기본 아주 근간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목표했던 것들은 완료한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출현,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 차대변이 무엇인지, 대차평행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보너스로 분계점표 처리에서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장에 분계를 하죠. 그리고 각 계정별로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습니다. 전기라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총계정 원장은 반드시 상대 계정으로 정리가 되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시점에 차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시산표는 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 그리고 그 둘을 더한 합계잔액 시산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은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차대변이 맞지 않으면 정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 거죠. 결산은 영어로 balancing account입니다. 글자 그대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차대변의 금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회계 처리가 완벽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부를 마감합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합니다. 마감할 때 의미를 아시죠? 손익계산서는 손익으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잔액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손익계산서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또한 도출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여러분들께서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계정 과목들, 가장 중요한 것은 분계 처리를 하는 세부 계정, 그리고 그 세부 계정을 집계하는 중간 집계 계정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적인 이론책보다는 문제가 많은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답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절대 답을 가리고 문제를 푸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회계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강좌 1부 회계 원리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다음 강좌 소개를 드리지 않고 안녕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차변과 대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셨나요? 대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인 대차평행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회계 처리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나요? 이번 강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셨으면 서두르지 마시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정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한 가지 내용을 5번 정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듣고 이해 못하셨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5번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신 분들은 다음 강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지만 내용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별도 강좌로 마련을 했습니다. 제2부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과 발생주의 회계,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